안녕하세요. 큰다 621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이버 안보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번 영상을 통해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성까지 소개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사이버 위협은 더 국제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근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의 교전 단체이자 정당 조직인 헤즈볼라의 무신통신 폭발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수백 개의 호출기가 폭발해 3천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과 공급망, 공격 두 가지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호출기 배터리가 과열되어 폭발이 유도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이스라엘이 호출기 선착물을 가로채 폭발물을 심어두었을 가능성이죠. 이로 인해 헤즈볼라는 조직에 심리적인 타격을 입었고 일상 속에서까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역시 사이버 위협의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통일부와 관련된 기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사이버 공격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올해 8개월 동안에만 2313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으며 이는 불과 2년 만에 약 20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올해 발생한 공격 시도 건수는 2020년 대비 약 6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위험한 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나 중요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이버 안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이버 안보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이버 공간은 우리 일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더욱 자연스러워진 요즘, 생활 필수품 구매는 물론 온라인 수업, 회의, 중요한 문서 전송까지 모두 사이버 공간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현실성과 가상을 연결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이 세계에서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것은 결국 그 세계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을 넘어 국가의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셋째, 사이버 무기는 어떤 전통적인 무기보다도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무기가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자와 방어자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주요 기반 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면 대규모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발생한 사이버 안보 문제가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 세계 온라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기술 발달로 사이버 공격이 더욱 지능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보안 시스템으로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기에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입니다. 특히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우 우리의 위상과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죠.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 문제는 외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대응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UN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안입니다. 다자 조약인 UN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이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는데요. 이 협약안의 주요한 내용은 해킹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 피싱 범죄 등 이러한 다양한 형사처벌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증거 수집 절차 및 국제 공조 체계에 대한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공조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세이프가이드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 범죄 역량 강화 지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초국경적 사이버 범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 AI법입니다. 2024년 5월 9일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유럽연합 AI 법안은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사용은 금지되었으며 얼굴 인식 데이터 수집과 같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기술 사용은 엄격하게 규제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감정 분석이나 사회적 점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되었으며 특정 조건에서만 법 집행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사이버 안보 강화법인데요. 2014년 처음 제정된 미국 사이버 안보 강화법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반적인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사이버 위험을 줄이기 위한 표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연구개발, 인력 양성, 그리고 사이버 안보 인식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이버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促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각국의 우수 사례도 눈에 띄는데요. 최근 개최된 제4차 한 OSCE 사이버 안보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몽골, 태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가 자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죠.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 어떤 내용의 법률인지 알아볼까요? 이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을 주요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사이버 안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한 예시로 EU의 디지털 서비스업 일명 DSA가 있습니다. EU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이며 온라인에서는 불법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차단,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DSA의 주요 특성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비스 요원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 정보의 정의는 개별 법률에 맡기며 불법 콘텐츠 삭제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맞추고 투명성 강화 의무를 통해 광고와 알고리즘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국가 말고 세계가 협력하여 사이버 안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신안보 포럼에서는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논의하였는데요. 특히 사이버 보안과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 랜섬웨어 공격, 국가 주도의 사이버 위협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례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맞서 방어 역량을 강화한 사례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저희 큰딸 1조는 사이버 안보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송태훈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송태훈 교수님은 현재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사이버 기본계획을 참고하면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문제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인 및 능동적인 사이버 방어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말한 대표적인 선제적 및 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의 의미와 효과가 무엇이며 이에 대해 한국이 행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적극적 방어는 수동적 방어와 대조되는 사이버 방어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 사례는 역해킹입니다. 공격 전 적의 시스템에 침입하여 해당 행위를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방향성과 전략 중 무엇에 집중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 강국들과 함께 다양한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협력 안보 중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화 과정에서 한국에 어떤 차별점을 두고 안보 협력을 이끄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이버 역량의 강점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양자, 소다자, 다자 사이버 안보 협력의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사이버 안보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이유와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국경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 공격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나토 외에도 안보 소다자 그룹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고도의 전략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일까요? 한국 사이버 안보 전략의 발전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국가안보실은 윤 정부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략의 주요 특징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 강조,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달 9월에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까지 발표했는데요. 외교부를 비롯한 14개의 부처를 합동으로 만들어지는 딥페이크 문제와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사이버 방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안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개선할 점은 없을까요? 첫 번째는 한국 외교부 사이버 국제협력 전담 인력 및 부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외교부 내 사이버 국제협력 총괄 전담 부서가 있다고 하니 사이버 선도국 입지 강화와 업무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이버 안보법 체계화입니다. EU와 일본, 독일 등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흡하여 인공지능 기본 경쟁력에 뒤처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술 개발과 법 제도 및 질서를 뒷받침하면서 더욱 사이버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이버 안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와 국제적인 공조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사이버 공격의 선제적인 방어와 핵심 전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이버 안보를 논의하고 주요국들과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사이버 안보를 다들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나요? 기술 개발이 되는 속도에 맞추어 사이버 안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큰단 6기 1조였습니다.